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시장론이라는 주제를 보게 될 테고요. 1년에 약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30회 때 문제 같은 경우는요,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지대론 파트가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경제론 이런 거 할 때 수학이 싫어요 이렇게 했던 분들이 이제 지대론 파트를 가면 영어가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좋아하는 거 없어요. 그냥 키워드 한두 개 딱딱 끊어서 외우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부동산 학계론은 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사회 같은 과목의 한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봐야겠고, 제일 먼저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이라고 하는 거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주제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흘러가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시장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시장이라는 개념은 자, 재산권하고 금전이 교환되는 장소, 또 재산권과 재산권 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우리가 시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시장을 통해서요,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은 시장의 한 유형이다 보니까 교환 작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금전하고 재산권의 이전, 이게 매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매매라고 하는 것은 금전 외 재산권과 금전의 교환이라고 하는 의사의 합치를 가리켜서 매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 저당권 이런 거하고 자, 금전을 교환하는 것을 가리켜서 매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소유권만 생각하는데 나중에 물권법이라는 파트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 나머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는 저당권 사고 파는 것을 저당의 유동화라고 해서 금융론 파트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거래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교환 작용의 장소가 될 것이고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자원 배분의 한 현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뒤에 우리 지대론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토지 이용 유형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높은 비용을 제시한 사람이 그 토지의 이용 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땅 100평짜리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상가로 쓰겠다, 100만 원 주겠다, 어떤 사람은 공장으로 쓰겠다, 200 주겠다라고 이렇게 두 개 경우일 수가 있다라면 당연히 그 땅은 아마 공장으로 개발이 되겠지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원 배분의 과정이 될 테고 그 과정에서 토지의 이용 유형이 결정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동산 활동 주체에게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내가 토지 거래가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준점, 이게 얼마의 거래가 됐구나라고 하는 가격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이때 부동산 활동 주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공인중개사, 매도인, 매수인 혹은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자, 부동산 시장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주제와 연계가 되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자연적 특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있었죠. 부동성이라고 하는 거, 부증성이라고 하는 거,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 개별성.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부동성이라고 하는 거, 다른 재와 달리 토지라고 하는 재는 움직일 수가 없다. 움직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요 키워드 외임국해서 외부 효과라든가 임장 활동 그리고 국지적 시장. 그래서 이 부동성이라는 개념하고 이 시장론이 결합이 되면은 바로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또는 국지적 시장이라는 개념이 발견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서 자, 땅이 귀하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다라고 합니다. 그럼 군산, 진주, 진해에 있는 땅을 갖다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땅은 계속 비싸고 진주, 진해, 뭐 이런 데, 군산 이런 땅은 싸게 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 국지적 시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 부동성이라는 개념과 연계해서 국지적 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국지적 시장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자 살을 좀 붙이면은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은 이런 식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비싸다,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모든 집값이 무조건 다 비싼 것은 아니고요. 서울 강남이라 할지라도 다세대나 다가구 이런 시장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싸게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큰 의미 없어요. 두 번째, 자,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거, 부증성이라는 거 볼까요? 자, 다른 지역과 달리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는 성질을 가리켜서 부증성. 그래서 집가 상승과 고밀도 개발, 집약적 토지 이용으로 연계가 됐었고, 출제 포인트 반을 나왔던 것이 바로 공유 수면 매립, 산지 계간을 통한 택지 공급이라는 것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 이런 거 공부하셨고요. 영속성, 썩지 않는 성질. 그래서 운영 과정에 썩게 되는 운영 이득과 나중에 썩지 않기 때문에 팔아 썩게 되는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조금 이제 확장하면 그런 식이야. 나중에 감정평가론에서 수익환원법 썩지 않고 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환원법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뭐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쭉 읊어대는데 혹시 모르는 말이 있으면 그냥 잘난 척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공부 좀 되신 분들은 들어줘서 기억이 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자 개별성, 대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성질. 세상에 이 토지라고 하는 것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성질. 이걸 우리가 개별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서 A라는 토지가 거래가 됐다. 근데 B라는 토지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A라는 토지의 가격을 B라는 토지에 바로 대입할 수는 없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별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고 여기서 이제 관련됐던 지문들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거래 정보가 일반적으로 잘 상대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고 정보 습득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콜라가 얼마인지는 어디나 다 오픈이 다 돼 있어요. 근데 토지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 알기가 어렵다. 근데 이 지문은 사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나중에 정책론 파트 공부할 때 바로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다 그래도 다 공개가 되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그래서 나중에 정책론에서 실거래가 신고제라는 개념과 약간 모순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특징 자체가 좀 아사리판이에요. 아사리판. 여러 가지 학문들을 짬뽕을 하다 보니까 앞뒤가 절 맞지 않고요. 또 오래전에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던 것을 아직도 학교론 교재에서 그대로 다루기 때문에 약간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은 뒤에서 한참 공부할 주제 불완전 경쟁 시장. 그래서 자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요. 자 바로 상품의 표준화라고 하는 거. 대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요 공급의 자유로운 진출입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에서 제품 자체가 표준화가 돼야 된다. 똑같은 규격의 제품이 나왔을 때 자유로운 경쟁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품의 표준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슈고요. 두 번째 이슈가 수요자는 공급자는 어떻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완전 경쟁시장. 근데 좀 이따 바로 확인할 텐데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불완전 경쟁시장. 왜? 바로 제품의 표준화가 안 돼. 똑같은 물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서 어떻다? 바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요자나 공급자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성질의 재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므로 자 완전 경쟁 시장과 관련되는 이런 이론은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해서 바로 개별성, 고가성에서 파생되는 주제 불완전 경쟁 시장. 어찌됐든 간에 뒤에 정책론 할 때도 필요하고 좀 이따 시장론 자 효율적 시장 이론 할 때도 필요한 개념인데 바로
자,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응해서 완전 경쟁 시장은 제품의 동질성 또는 표준화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이슈가 바로 수요자 공급자의 자유로운 진출입이라는 것이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해서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고가성 얘기 한번 설명드렸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없다. 그리고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것도 자유롭게 조절하기 곤란하다라고 해서 수요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요즘에 서울에 집값 뛰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급을 더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가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기능, 특성 등에 관한 지문 가지고 바로 체크해 볼게요. 이건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왜 출제 빈도가 워낙 떨어지니까. 해서 여러분 자료 53페이지 가서 한번 볼까요? 53페이지부터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고 수요 공급도 그 지역의 특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뭐 밋밋해요. 이게 왜 맞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 국지적 시장이다라고 하는 주제와도 연계가 되고요. 2번 부동산은 다양한 공적, 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런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옳은 편이고요. 3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권리의 교환, 가격 결정, 그리고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 배분, 자원 배분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앞에 했던 얘기를 짬뽕을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23회 때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28회 때, 23회 때 뭐 오래전에 좀 나왔던 그런 지문들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관련해서 지문 9개 나와 있고요. 그 중에 답 한 번 뽑았어요. 그런 이 얘기인즉슨 이걸 다 묶어서 8년 동안 한 번 답을 뽑았다. 그 얘기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데 그냥 던져주는 지문으로 이렇게 지문 한두 개씩을 던져놓게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1번 지문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또는 지역 시장성이 존재한다. 참 표현 예술입니다. 아까 우리 국지적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게 이제 일본어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또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되게 어색한 우리 문법에 맞지 않는 언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번역한 문장을 갖고 그대로 시험 문제 구성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은 경우에 따라서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아까 그 얘기예요. 단독주택 시장, 공동주택 시장 해서 어떤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경우에 따라서 자, 주택 전체는 뭐 충분히 공급이 되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경우를 상정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요.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에 제약을 줄 수 있어서 불완전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도대체 주어가 뭘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거죠.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런 취지가 되겠고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거래 정보라고 하는 것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4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자 우리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그대로가 과거, 미래,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그대로 반영된 시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가 모두 반영된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정의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 형성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비슷한 지문 구성하고 있고요. 6번 유일하게 답이 됐던 지문이네요. 부동산 시장은 거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된다. 여기까지는 4번, 5번과 다 같은 얘기입니다. 거래 정보가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곡 현상, 불합리한 가격 형성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것은 비가역성과
밀접한 관련성이다. 비가역성. 자, 요 근래 박근혜 정부 때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소위 이제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거 할 때 그때 이제 했던 멘트 중에 하나가 욕 뒤지게 먹게 되는데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불가역적이라는 게 뭐냐면 절대 뒤로 되돌리지 않기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약속을 하자. 이런 식의 얘기가 불가역적, 비가역적 같은 말이에요. 뒤로 되돌릴 수 없는 성질. 그래서 뒤로 되돌릴 수 없는 성질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정보의 가격의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과 비가역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고, 비가역성은 그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한번 토지 이용 유형을 결정을 하면은 쉽게 바꿀 수가 없다. 건물 한번 짓게 되면 어떻다. 이거 함부로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이용 유형을 결정할 때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와 관련돼요. 그래서 이게 한번 답이 됐는데 그 몇 회 때입니까? 보니까 23회 때. 예, 이때 출제되면 다 돌아가셔서 쪽팔려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썩 좋은 지문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와 더더욱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느끼셔야 돼요. 이게 말이 좀 지랄 같다라고 하는 걸 느끼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본인이 옳아요. 이런 식의 지문들이 점점 출제 빈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지문이요.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대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개별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 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한다 해서 완전 경제시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와 연계가 되죠. 그 다음에 8번 지문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저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 저에 비해서 의사결정, 지원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참 한국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비가역적, 한번 결정하면 쉽게 되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진입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케 하는 요인이다. 해서 아까 우리 불안정 경쟁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하나가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없다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 기능 특성 보셨는데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질구질한 부분 한번 체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간단한 주제. 대신 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주거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택 여과 현상이라고 하는 거. 두 개 묶어서요. 지금 8년 동안 두 문제인가가 구성, 총 토탈 세 문제인가 두 문제인가가 세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되게 간단해요. 별것도 없어요. 주거 분리라고 하는 거. 이게 직주 분리라는 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직주 분리는 도심지의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걸 주택으로 차마 활용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상가를 짓는다. 그래서 도심지는 밤이 되게 되면 뭐가 된다? 공동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외곽으로 직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직주 분리라고 부릅니다. 학교론에서 가끔 나오는 단어인데 직주 분리는 직장과 주택이 멀리 떨어진 현상, 주거 분리는 어떤 의미냐면 형편되는 사람끼리 모이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주거 분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급, 형편, 소득이 높은 사람끼리 모여서 살고 소득이 낮은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현상, 이걸 우리가 주거분리. 그래서 주거분리는 개념 자체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보니까 고소득층이 밀집해 살게 되고요. 이에 대응해서 이쪽에 저소득층이 밀집해 사는 현상, 여기까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주거분리.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출제 포인트로 하나 구성을 했던 것이 이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접하는 점, 이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일단 쟁점 답부터 체크하면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서 거래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지역에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아파트 지어진 지 한 3년쯤 새롭게 지어서 분양한 아파트, 재건축이 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옆에 단지는 예를 들어서 28년 정도 되고 한 30년 돼서 아주 낡은 아파트, 재건축이 되기 전에 아파트다라고 전제합니다. 재건축을 예상하고 투기가 일어난다. 이런 건 배제하고 논리체계를 찾게 되면 자, 지금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지역, 그러면 이제 이 낡은 아파트 입장에서는 기왕이면은 조금 더 고소득층에 가까운 쪽에 입지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라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 그나마 좀 가깝게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입지하려고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새롭게 아파트를 지어내게 되면 대형 마트 이런 게 잘 세팅이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또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새롭게 만든 아파트는 우레탄화 다 포장하고 애들 놀기 좋게 물놀이도 할 수 있게 다 세팅을 해놓고 등등등. 그러니까 기왕이면 어떻게 하자. 자, 옆에 가서 좀 마트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는 아이들 놀이터 좀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입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걸 우리가 나중에 부동산 학계론에서 정책론에서 정의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좋은 효과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가려는 현상 이런 거고요. 한편 자, 고소득층 주거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거꾸로입니다. 겁나 못 사는 것들이, 형편도 어려운 것들이 와서 우리 동네 앞에서 자꾸 알짱거려요. 좀 불편해. 자꾸 남의 동네 사람들이 내 집 앞을 지나다닌다라고 하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아파트 좀 상대적으로 고급 아파트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가 이쪽에 대문에 카드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못 다니게 카드키를 써야지. 그런 걸 안 보셨구나. 제가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조금 형편되는 아파트 쪽에 살았었는데, 이것들이 저는 이제 저쪽에 담배 파는 가게가 하나 있어갖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카드키를 거기 대고 왔다 갔다 해. 그 뭐냐면, 출입카드에다, 관리사무소 가서 등록하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또 오죽 게으르고 오죽 바빠요. 그래서 등록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가갖고 쪼그려 앉아있어요. 누군가가 지나가기래. 그래서 누가 지나가면 얼른 싹 나갔다가, 이제 그쪽에 저는 가서 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앞에 좀 기다리고 있어. 누군가가 다시 카드키를 대고 들어가기를 같이 묻어가려고. 근데 재수 없을 때는 막 20분 동안 아무도 안 올 때가 있어. 개 짜증나게. 뭔 얘기하고 있어요? 고소득층 주거적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편하더라. 그래서 출입문을 폐쇄를 해버린다거나 카드키로 따로 통제를 한다거나. 그래서 굳이 이제 주택 가격을 보게 되면은 이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고소득층에 가장 밀접한 것은 뒤쪽 멀리 떨어지는 것보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상대적으로 높게 거래가 된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할증되어 거래된다. 한편 고소득층 주택 지역을 가지고 보게 되면 같은 고소득층 주택 지역이라 할지라도 저소득층에 가까운 이쪽 아파트가 먼 쪽 아파트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조금 싸게 거래가 되더라. 할인되어서 거래가 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현상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우리 그 임대주택을 이렇게 지을 때 하나의 아파트 단지에 한 동을 임대주택으로 짓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임대주택에 있는 사람들,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한 거예요. 서로 생활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철조망을 친다거나 못 다니게 하고 등등 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듯이, 그게 이제 소위 할인되어서 거래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고 했을 때 저소득층에 입지하고 있으면 어떻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주택이 할인되어서 거래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인터넷 보면 쳐 죽일 놈부터 시작해서 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 입장에 또 생각해보면 똑같은 아파트 비싸게 분양가 똑같았었는데 하필이면 임대주택 바로 옆동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싸게 거래가 되면 기분 나쁘지?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철조망 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서 거래된다.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인데 하여튼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된다고. 뭐 사람마다 틀리긴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외운 방법을 이렇게 외우셨어요. 형편되는 것들은 좀 깎아준다 해서 할인되어서 거래된다. 형편되는 것들은 좀 깎아준다고요. 그래서 고소득층 주택은 다 할인되어서 거래된다.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든 능력껏 외워보세요. 그냥 외우기만 하면 장땡이니까. 그래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되고 형편되는 것들은 깎아주니까 전혀 앞뒤는 안 맞아요. 하여튼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서 거래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주거 분리의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같이 이어서 보실 것이 주택 여과라고 하는 거. 여과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 또 이제 저 학교 이렇게 뭐 60명 이런 학교 나왔으면 좀 그렇긴 한데, 여과라는 게 우리 초등학교 정도에 다니실 때 여과지라는 게 있어요. 여과지. 과학 시간에 공부하는 건데 흙탕물을 여과지 위에다가 뿌리게 되면은 그 밑에 비커에 떨어지는 물은 상대적으로 약간 정화가 돼서 좀 깨끗해지고 그걸 여러 번 하게 되면 여과지의 흙 알갱이가 다 중간에 걸러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과라고 하는, 주택의 여과라는 것은 종국적인 결론만 얘기하면 주택의 질이 점차 좋아지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주택의 여과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연은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 미리 주택의 여과 현상을 접근해 갈 때는 망해서 가는 건 절대 없습니다. 다 잘 돼서 가는 거라고 전제를 하셔야 돼.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일단은 전통적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 요걸 가지고 자 이게 의미를 상이면 안 되고 아래층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이 이사를 가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하향 여과. 고소득층 주택이 이사 가는 모습을 뭐라고 한다? 상향 여과. 그래서 굳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겠죠. 2톤 트럭 또는 1톤 트럭에 별로 가난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이사를 간다. 그럼 이제 부동산 학견을 배운 사람 그걸 뭐라 부른다? 하향 여과네. 그 다음에 뭐죠? 저기 포장이스 센터에서 막 차 3대, 2대 하여튼 무식하게 짐이 많아서 두세 대 이렇게 탁 동원해서 쫙 이사를 간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배운 사람 뭐라고 한다? 상향 여과. 자, 내용 보지 마시고 고소득층이 이사 가면 뭐라고 한다? 상향 여과. 저소득층이 이사 가면 뭐라고 한다? 하향 여과. 이렇게만 가셔야 돼. 위로 이사 간다. 저소득층이 이렇게 소설 쓰면 안 돼. 그냥 고소득층이 이사 가면 뭐가 된다? 상향 여과. 저소득층이 이사 가면 뭐가 된다? 하향 여과. 근데 아무래도 마음 자체가 뭐라고 위로 올라간다. 저소득층 이렇게 자꾸 느낌이 준다고. 그래서 이게 헷갈린다고 해서 상향 여과는 뭐라고요? 고소득층이 이사 가는 현상. 하향 여과는 뭐라고요? 저소득층이 이사 가는 현상. 굳이 예를 들면 옛날 드라마에 80년대 이런 데 뭐 봉천동 달동네에서 누가 바리바리 짐을 싸서 이사를 간다고 그걸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아, 하향 여과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비싼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겁나 짐을 많이 써서 어딘가 이사를 가. 그걸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상향 여과. 진짜 먹고 살기 힘듭니다. 많이 배우면은. 자, 이사 가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건데 학개론을 배우면은 상향 여과, 하향 여과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텍스트 읽으시면 안 돼. 그리고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은 다 잘 돼서 이사 가는 거야. 다 잘 돼서 이사 간다는 전제.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이 이사를 간다는 얘기는 형편이 어렵다. 소득이 좀 증가해서 기존에 좀 비싸서 못 갔던지 그전에 고소득층 일부가 사용하던지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집보다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하향 여과. 그럼 고소득층이 이사를 갈 때는 어떻게 이사를 가요? 자, 기존의 낡은 주택가로 이사를 가는데 낡은 주택이 망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를 다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이사가는 현상을 뭐라고 그런다? 이것을 바로 상향 여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할 때 향자로 가시면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저소득층이 이사가면 뭐가 되고 하향 여과, 고소득층이 이사가면 뭐가 된다?
상향 여과. 그리고 둘 다 기본 논리의 전제가 잘 돼서 가는 거야. 잘 돼서 저소득층도 소득이 증대가 돼서 기존의 낡은 집보다는 자 조금 형편이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모습. 그리고 자 고소득층은 기존에 좋았던 집에서 더 이번에 새롭게 만든 신도시나 신규 아파트로 이사 가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 상향 여과. 그래서 이 주택의 여과 과정이 진행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주택의 질은 어떻다? 질은 좋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주택의 여과 과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기존에 살고 있는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들이 모여 살고 있고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들이 모여 사는 현상을 가리켜서 주거 분리.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그 중간 경계점에서 고소득층은 형편되니까 할인해 준다. 그래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서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서 거래가 된다. 근데 이 사람들 이사를 가네. 고소득층 사람이 이사를 간다. 기존의 낡은 주택을 다 쓸어버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이사를 간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바로 상향 여과. 저소득층 주택이 바리바리 짐 싸서 이사 가네. 형편 좋아진 겁니다. 이사 갈 돈이 생겼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향 여과라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의 여과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주택질은 좋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가지고 자, 그 소득하고요. 자, 주거 형태를 분석한 개념이 주거 분리 그리고 주택의 여과 과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8년 동안 세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 좀 쉽게 구성이 됐는데 이것도 바로 지문 가지고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55페이지 자 한번 볼까요? 주거 분리 55페이지 제일 상단부의 지문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의 지문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주거 분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틀렸죠? 주거 분리는 소득에 따라서 주거 환경에 결정되는 모습. 이걸 뭐라고 한다? 주거 분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밑에 주택시장의 여과까지 가서 보고 나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하향 여과는 나와 있죠? 그럼 누가 저소득층이 이사 간다. 근데 이사 갈 돈이 생겼으니까 소득이 증가한 거야? 근데 소득 감소로라고 해서 이게 틀렸다고.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 이 사람의 소득이 증가가 돼서 기존에 상대적으로 좀 고가 주택으로 이사 가는 현상. 그래서 학교는 좀 까다로운 게 이렇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뒤에 분석하지 마시고 자, 하향 여과는 이사 갈 돈도 없던 사람이 이사 갈 돈이 생겼다. 소득이 증가해서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하향 여과. 2번 지문요. 상위 계층에서 사용하는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하향 여과라고 해야 되죠. 해서 저소득층이 이사 간다. 이걸 뭐라고 한다? 하향 여과. 3번 공가의 발생은 주거 이동과는 관계가 없다. 틀렸죠? 지금 주택의 여과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항상 빈집, 공가가 있어야지 이사를 가든 말든 하지 기존에 사람들 그대로 살고 있으면 이사를 못 가겠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가서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주택의 상향 여과는 나와 있죠? 그럼 고소득층이 이사 가는 현상이죠. 낙후된 주거지역이 재개발돼서 상위 계층이 유입되는 경우를 가리켜서 이걸 뭐라고 한다? 상향 여과. 5번 저급 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돼서 상위 계층에 의해서 사용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누가 이사 갔어요? 고소득층.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상향 여과. 6번 주택의 여과 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30회 때 나왔던 문제. 결국은 소득의 증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전반적인 주택질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이 주택의 여과 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7번 지문이요. 주택의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주택시장에서 주택 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전반적으로 주거의 질이 향상되게 된다 해서 요렇게 해서 지금 거기 6번 지문 이게 30회 때 답을 뽑았던 주제죠. 한 번만 더 보고 주택의 여과 과정은요.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해주게 된다 해서
이렇게 좀 밋밋하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 앞에 관련 기출 문제 하나 체크하고 끊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55페이지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건 27회 때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니까요.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 이걸 주거 분리. 2번 지문이요.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했을 때 경계 지역 부근에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서 거래되고, 자, 그 다음에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서 거래되는 순서를 바꿔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주거 분리는 뭐 낼 만한 이슈가 없어요. 내면 딱 한 가지 이 쟁점만 낼 수가 있습니다. 3번 저소득층 주택은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를 한다. 아까 제가 마트라든가 놀이터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4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저소득층에 있던 사람이 고소득층 쪽으로 약간 옮겨가는 현상, 이걸 침입이라고 부를 테고, 아우 더러워 못 사는 것들은 없이 사는 것들은 살기 싫어 옮겨가는 것을 천의, 뭐 이런 식의 큰 의미는 없고요. 5번 지문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해서 그런 거죠. 자, 수도권하고 이제 서울, 옛날로 치면 수도권하고 서울에서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현상,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주거 분리와도 같은 개념을 볼 수 있겠고,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 같은 동네에서도 고가 아파트와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답을 외우셔야 돼. 답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기 보니까 27회 때 주거 분리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30회 때 나왔던 것이 주택의 여과 과정. 많이 내는 주제 아닙니다. 7년 동안, 지금 8년 동안 2문제 정도 구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전에 나왔던 22회 때인가 문제가 됐는데, 자, 지문이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한 10년 역사에 3번 정도 출제가 됐던 거. 그래서 깊이 갈 것도 아니고, 좀 이런 것들, 깊이 뭐 생각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가실 주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 특성 얘기하고요. 주택시장의 여과, 거의 출제비로 떨어진 영역 설명드리고 잠시 끊었다가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주제 또 간단히 끊어가겠습니다.